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천재적인 두뇌를 만든 미국의 AI 거인들이 정작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한국의 한 회사 앞에서 멈춰 섰다면 이걸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어느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던 작업자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공장이 문을 닫아서도 아니었어요. 그의 자리에 로봇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로봇은 처음 보는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잠깐 멈추더니 몇 초 만에 정확한 칸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AI 경쟁을 누가 더 똑똑한 뇌를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수백조를 쏟아부은 미국 빅테크는 이미 천재적인 두뇌를 만들었는데 그 두뇌가 현실 세계를 움직이게 할 몸은 아직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의 관절과 근육을 쥐고 있는 회사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세탁기나 만든다고 비웃음을 사던 한국의 LG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따라가 봅시다. 첫째, AI는 어떻게 화면 속 문장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접 만지는 존재가 됐는가? 둘째, 왜 하필 그 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가장 화려한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물러난 LG였는가? 표면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숨은 동기, 그리고 한국 제조업 전체가 걸린 결과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VLA, 눈으로 보고 언어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세 단계를 하나의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 AI가 질문에 답하는 두뇌였다면 이건 그 두뇌에 눈과 손과 다리를 붙인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공장 자동화야 수십 년 됐죠. 지금 벌어지는 건 AI가 디지털에서 물리적 세계로 넘어오는 문명의 전환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피지컬 AI, 말 그대로 몸을 가진 A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세요. 다들 더 큰 모델, 더 똑똑한 AI만 얘기합니다. 챗 GPT, 다음은 더 강력한 챗봇이라는 식이죠. 정작 그 똑똑한 AI가 컵 하나 제대로 못 든다는 얘기, 그 진짜 병목을 짚는 분석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2022년 말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한번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 작은 입력창에 문장을 넣으면 사람이 쓴 것처럼 답이 돌아왔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코드를 짜고 복잡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장난감처럼 봤지만 사람들은 곧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지식 노동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릴 새로운 두뇌라는 걸요. 회사원은 회의록을 맡겼고 학생은 과제를 물었고 기업들은 고객 상담과 문서 작성에 이 기술을 밀어넣었습니다. AI라는 단어가 연구소를 나와 전 세계 사람들의 책상 위로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AI는 화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글을 이해하고 그림을 분석하고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실제 세상에 종이컵 하나를 집어들 수는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수도 없었고 떨어진 물건을 주울 수도 없었고 컨베이어 벨트 위 제품을 직접 분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 눈엔 아주 단순한 일인데 AI에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테이블 위에 처음 보는 과자 봉지와 치즈 블록과 생활용품을 뒤섞어 놓습니다. 예전 로봇이라면 미리 학습한 모양과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그냥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새 로봇은 먼저 카메라로 사물을 봅니다. 그게 뭔지,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어떤 힘으로 집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해요. 그리고 팔을 움직여 실제로 집어 올려 분류합니다. 여기서 산업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챗 GPT가 사무실의 글과 문서를 흔들었다면 피지컬 AI는 공장과 물류센터와 식당과 호텔과 가정까지 흔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수많은 일이 AI의 다음 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한 가지를 놓칩니다. 뇌가 이렇게 똑똑해졌으니 몸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정반대예요. AI의 두뇌를 만드는 일보다
그 두뇌가 현실 세계를 안전하게 만지도록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틀린 답을 내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문장이 어색하면 수정하고 분석이 틀리면 다시 학습시키면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로봇이 컵을 집다가 힘을 조금만 잘못 주면 컵이 찌그러집니다. 유리잔을 놓치면 깨져요. 사람 옆에서 팔을 잘못 휘두르면 그건 사고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물건 하나만 잘못 잡아도 생산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컵을 들 때 무게를 먼저 계산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닿는 순간 미끄러움을 느끼고 손목 각도를 바꾸고 팔과 어깨 힘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요. 평생 밥그릇 들고 문고리 잡으면서 몸에 새긴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이걸 전부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부품이 등장합니다. 액추에이터예요. 쉽게 말하면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입니다. AI가 팔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면 실제로 그 팔을 움직이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예요. 사람으로 치면 어깨와 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줄과 근육을 합쳐놓은 셈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의 심장 같은 회사가 됐죠. 데이터 센터의 계산을 떠받치는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을 위한 생태계를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아이작이라는 로봇 개발 플랫폼이 대표적이에요. 로봇이 현실에 나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수백만 번 상황을 미리 겪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상자를 짚는 장면, 사람이 옆을 지나가는 장면을 가상에서 미리 학습시키는 거예요. 최근엔 휴머노이드를 위한 추론 모델 아이작 그루트까지 내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엔비디아가 이미 로봇 시대의 지휘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움직인 로봇도 현실로 나오면 전혀 다른 벽을 만나요. 화면 속에서는 물체가 안 깨집니다. 가상의 손이 컵을 놓쳐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실제 공장에서는 로봇 팔이 조금만 늦게 멈춰도 사람과 부딪히고 힘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제품이 망가집니다. 엔비디아의 두뇌가 아무리 정확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받아 실제로 움직이는 관절이 정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AI는 손목을 3도만 돌리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물체가 미끄러지기 전에 힘을 조금 더 주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판단을 현실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건 코드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바로 액추에이터죠. 이 부품 하나가 흔들리면 로봇 전체가 흔들립니다. 명령은 천재적인데 움직임은 어설퍼지는 거예요. 천리툭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그 개미 구멍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두뇌 회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에요. AI의 명령을 현실의 움직임으로 바꿔줄 제조 파트너입니다. 다들 휴머노이드 데모 영상에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로봇 팔 안에 들어가는 관절을 누가 만드냐? 이걸 짚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똑똑한 두뇌에 다들 박수만 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에 다들 옷 멋지다고 해주는데 정작 그 임금님이 컵 하나 못 든다고는 아무도 말 안 하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관절을 잘 만든다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좋은 액추에이터는 힘이 세야 합니다. 동시에 작아야 하고 가벼워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제어해야 해요. 힘만 세면 물건을 부숩니다. 빠르기만 하고 멈추는 게 거칠면 사람 옆에서 못 써요. 부드럽기만 하고 무거운 걸 못 들면 공장에선 쓸모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 바로 제조업의 깊은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국 빅테크가 멈춰서는 지점입니다. 빅테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반도체 설계에서 압도적이죠. 근데 정밀 모터를 수십 년 만들고 수많은 제품에 넣어 고장률을 낮추고 대량 생산에서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험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알고리즘은 밤새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의 진동과 열, 마모, 소음은 코드 몇 줄로 사라지지 않아요. 모터는 야근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AI 산업의 판이 이상하게 뒤집힙니다.
가장 화려한 두뇌를 가진 회사들이 가장 조용한 제조 기술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한 기술을 수십 년 붙잡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새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LG가 들어옵니다. LG는 하루아침에 로봇 관절을 만들겠다고 뛰어든 회사가 아니에요. 60년 넘게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속에서 모터를 다뤄왔습니다. 가전 모터는 실험실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한 번 팔리면 몇 년씩 버텨야 하고 조용히 돌아가야 하고 전기를 적게 먹어야 하고 수많은 가정에서 똑같은 품질을 내야 합니다. 세탁기는 빨래 무게에 따라 회전 속도를 바꾸고 진동을 줄이고 소음을 낮추면서도 고장 없이 버텨야 해요. 그런데 이게 로봇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겹칩니다. 로봇도 결국 매일 움직여야 하고 사람 옆에서 조용히 작동해야 하고 고장 없이 오래 버텨야 하니까요. 엔비디아가 두뇌와 가상 훈련장을 제공한다면 그 두뇌가 실제 세상에서 팔을 뻗게 만드는 관절은 LG 같은 제조 강자가 채울 수 있는 거죠. 파라 사마에 같은 인내라고 할까요? 남들이 화려한 걸 좇을 때 지루한 모터를 조용히 파고 든 시간이 결국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국면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에요. LG전자는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가 본사를 방문해 기존 협력을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 거래를 넘어서 현실에서 움직이는 AI로 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베어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LG의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부터 로봇 시대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는 가장 아픈 패배를 겪은 기업처럼 보였거든요. 2021년 4월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으로 세계의 시선을 끌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을 따라잡겠다고 싸웠던 회사가 조용히 짐을 싼 거예요.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 전쟁에서 밀려났다. 이제 세탁기와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웃었죠. 스마트폰은 당시 가장 빛나는 산업이었으니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소프트웨어, 브랜드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기기였잖아요. 거기서 물러난다는 건 미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판단이 이상한 방향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LG가 스마트폰 전쟁에서 빠져나온 뒤 붙잡은 건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모터였어요. 세탁기 드럼을 돌리고 냉장고 냉기를 만들고 에어컨 압축기를 움직이는 소비자는 보지도 못하는 그 모터 말입니다. 겉보기엔 낡고 지루한 사업이었죠. 근데 그 안에 로봇 시대에 필요한 핵심 능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래 산업의 승자는 반드시 가장 화려한 제품을 만든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두가 지나쳐버린 낡은 부품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파고든 회사가 다음 시대의 문을 엽니다. 세탁기 모터를 깎던 그 지루한 시간이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뀐 거예요. 세탁기나 만든다고 비웃던 그 기술이 지금은 로봇팔을 움직입니다. 비웃음의 유통기한이 좀 짧았던 거죠. 개미와 배짱이 기억하시죠? LG는 스마트폰이라는 화려한 여름을 다른 회사들이 즐기는 동안 보이지 않는 모터를 묵묵히 깎던 개미였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겨울이 오자 그 묵묵함이 자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LG가 왜 갑자기 로봇이지?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수십 년을 쌓은 거니까요. 근데 LG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관절 하나만 팔고 끝내려는 회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LG가 로봇 관절만 만드는 부품 회사로 남는다면 이건 그냥 괜찮은 부품 회사 성공담에서 끝나요. 그런데 지금 LG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큽니다. 로봇의 근육을 만들고 로봇 완제품을 만들고 그 로봇들이 현장에서 일하도록 관리하는 플랫폼까지 쥐려는 전략이에요. 하나씩 보죠. 우선 근육. LG전자는 최근 로봇 관절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내걸고 본격적인
이 비영업에 들어갔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60년 넘는 모터 기술을 로봇 부품으로 바꾼 거죠.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는 2016년 상반기 중 초도 물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회사가 직접 밝혔고요. 다음은 완제품과 현장 경험입니다. LG전자는 2024년 3월 6천만 달러를 들여 서빙 로봇 회사 베어로보틱스 지분이 11%를 확보했고 2025년 1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51%까지 늘려 경영권을 가져왔습니다. 부품만 파는 회사는 고객사의 요구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로봇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시장의 변화를 자기 눈으로 봅니다. 식당과 호텔에서 로봇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직접 배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LG가 CES 2026에서 공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클로이드까지 연결됩니다. 집안은 공장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아이와 노인이 있고 바닥엔 물건이 흩어져 있고 구조도 집마다 다릅니다. 좋은 관절만으론 부족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공간을 기억하고 매일 같은 일을 안정적으로 반복해야 하죠. LG에게 로봇은 가전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TV와 냉장고 다음 단계의 가전이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을 돕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업 현장입니다. 한 물류센터 안에서 여러 회사가 만든 로봇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 상자를 옮기고 어떤 건 선반을 정리하고 어떤 건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근데 제조사도 다르고 통신 방식도 다르고 명령 체계도 다르면 현장은 순식간에 개판이 됩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이 혼란은 더 커져요. 바로 여기서 LG의 시스템 계열사가 로봇들을 하나의 현장에서 통합 관리하는 지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이 어디 있고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동선을 조정하고 일이 밀린 구역에 더 보내고 작업 순서를 바꿔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완성되면 LG는 로봇의 팔다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일하는 현장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됩니다. 게다가 로봇과 AI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 부담도 커지고 서버가 많아질수록 열을 식히는 기술이 중요해져요. LG가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에 힘을 싣는 이유도 여기 있고 실제로 이 수주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로봇의 관절, 완제품, 운영 플랫폼, 냉각까지 하나의 사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승부처로 가봅시다. 로봇이 연구소 안에서 얼마나 멋지게 움직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승부는 로봇이 사람들의 일터로 들어갔을 때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몸으로 버티던 현장이에요. 새벽부터 불이 켜지는 물류센터, 차가운 바닥에서 상자를 옮기는 창고, 뜨거운 주방, 같은 동작을 종일 반복하는 공장 라인. 이런 곳이 피지컬 AI의 첫 전장입니다. 힘들고 반복적이고 사람이 오래 버티기 어렵고 인력난이 가장 빨리 드러나는 영역이거든요. 물류센터를 보세요. 벨트 위로 물건이 쏟아지고 사람은 그걸 크기와 목적지에 맞게 계속 분류해야 합니다. 밤새 같은 속도로 손을 움직이면 몸이 갉아먹혀요. 허리는 굽고 손목은 붓고 실수는 피곤이 쌓일수록 늘어납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이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할수록 이런 자동화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손목에 테이핑을 감고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던 분들에게 이 변화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로봇이 현장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기계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동의 속도와 방식, 비용, 구조가 통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겐 위험한 일을 줄여주는 기술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해온 일자리가 흔들리는 변화예요. 더 무서운 건 로봇이 일하면서 계속 배운다는 점입니다. 하루 동안 쌓은 영상과 위치,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그게 쌓이면 다음 로봇은 더 잘 움직여요. 로봇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늘고 데이터가 늘수록 로봇은 더 정밀해집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라져요. 자,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짐을 싸던 작업자,
그리고 AI가 어떻게 화면 밖으로 나왔나라는 질문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AI가 어떻게 나왔나가 아니라 그 몸을 누가 지느냐였어요. 그리고 그 답이 이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LG라는 게 처음엔 반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의 깊이가 화면의 화려함을 다시 이기는 아주 오래된 구조가 한 번 더 작동한 것뿐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LG는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해도 그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이 없으면 모든 설계는 종이 위 그림으로 끝나요. 그 자리에 TSMC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들이 결국 TSMC의 생산 능력에 의존했죠. 이 구조가 로봇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뇌는 미국이 만들어요.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깔고 구글이 모델을 만들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밀어붙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로봇들이 실제로 팔을 들고 손목을 돌리고 사람 옆에서 물건을 집으려면 반드시 정밀한 관절이 필요합니다. 누가 로봇 경쟁에서 이기든 그 로봇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과 현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 앞에서 싸우는 회사들은 승패가 갈려도 뒤에서 기반을 깐 회사는 여러 승자와 함께 자랍니다. LG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에서 보여줬어요. 국가가 특정 산업을 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을 키웁니다. 로봇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부 자금과 거대한 내수, 공급망을 등에 업고 처음엔 품질이 떨어져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무섭게 따라와요. 더 싸게, 더 많이 만들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게 다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무기가 되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50년이면 5조 달러 규모까지 커진다고 봤습니다. 판이 이만큼 크니까 중국이 국가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LG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표준을 못 잡으면 밀리고 품질이 좋아도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시장을 빼앗길 수 있어요. TSMC가 된다는 건 단순히 좋은 부품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뢰와 생산 능력과 생태계를 함께 묶어낸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로봇 시대의 진짜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두뇌를 만들고 한국은 관절을 쥐려하고 중국은 거대한 속도로 뒤쫓고 있어요. 스마트폰 전쟁에서 물러났던 LG가 로봇 시대의 핵심 공장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중국의 추격 속에 다시 힘든 싸움에 들어갈지 이 거대한 판의 다음 라운드를 저랑 같이 끝까지 추적해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두시고요. 이 싸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